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던 날 밤이었습니다. 세찬 바람에 대문이 부서질 듯 쾅쾅 울렸고 낡은 유리문이 깨질 듯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불길한 느낌에 숨도 제대로 못 쉰 채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형 둘이서 안방 문턱까지 밀고 들어가 어머니를 몰아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도장이 아닌 하얀 약봉지를 손에 쥔 채 바들바들 떨고 계셨습니다. 첫째 도식형이 서류를 내밀며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다 같이 잘 산다니까요. 둘째 도진형은 방 안을 성큼성큼 오가며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막내 그놈이 뭘 안다고 이 집이랑 이 땅을 주고 앉아있어. 어차피 이런 구석진 땅 팔아야 돈이 되지. 저는 황급히 형들 사이로 들어가 막아섰습니다. 형들, 지금 어머니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큰 형이 돌아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왔냐? 잘됐다. 네가 어머니 좀 설득해. 마지막 남은 밭 우리 쪽으로 넘기면 다 같이 사는 거야. 그 순간 마을회관 스피커에서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내일 오후 2시 동살리 3구역 정비사업 관련 주민설명회가 열립니다. 순간 형들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건 효심이 아니라 계산이 먼저인 눈빛이었습니다. 형들은 저를 밀치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너 끝까지 그 땅 붙들다가 무릎 꿇고 빌게 될 거다. 알았냐? 둘 다 동시에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제가 그 표정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때 처음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 형들은 어머니가 아니라 땅을 보러 왔구나. 어머니는 힘없이 주저앉으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아, 오늘은 그냥 보내라. 저는 형들 앞에 섰습니다. 형들, 이만 나가요. 이러다 어머니 쓰러지시겠어. 도식형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멍청한 놈은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너 끝까지 그 땅 붙들다가 후회한다, 알았냐? 도진형도 말을 보탰습니다. 내가 사람 좋은 척하는 동안 세상은 다 바뀌어. 그 땅 우리 손에 있었으면 벌써 몇 배는 만들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 형들은 이미 많이 받았잖아요. 그걸로도 부족해서 이러세요? 도식 형이 거만한 표정으로 내려다보며 아이고, 재산을 불릴 줄도 모르고 넙죽 받아먹고 깔고 앉아있는 저 쓸모없는 막내 녀석을 어쩌냐 그래?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형들은 집을 나가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지만 다시 올 거다. 그때는 내가 무릎 꿇고 부탁하게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형들이 다시 오는 날 정말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결국 무너질 사람은 제가 아니었다는 거요. 과연 누가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요? 10년 뒤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 되어 집 대문을 두드린 건 제가 아니라 바로 그 잘난 형들이었습니다. 왜 형들이 저렇게까지 집착했을까? 그 기막힌 반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공감, 알림 부탁드립니다. 이런 가족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마음이 오래 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땅을 일구며 땅과 건물을 사고 파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는 손가락 같다. 길이가 달라도 결국 한 손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손가락은 붙어 있어도 마음은 꼭 붙어 있지 않더군요. 두 형은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집안일엔 일절 손을 대지 않았거든요. 큰 형은 서울에서 건설 관련 사업을 했고, 둘째 형은 증권사를 다니며 재테크에 능했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근처 소도시에서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40이 되던 해봄,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아버지의 마지막 2달, 그 옆을 지킨 건 저와 어머니뿐이었습니다. 큰 형은 사업이 바쁘다고 했고, 둘째 형은 출장이 잦다고 했습니다. 명절에도, 아버지 생신에도 자주 오지 않던 형들은 그 마지막 2달 역시 병원에 온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버지 손을 잡고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새 아들을 불러 앉힌 날, 집안 공기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겉으로는 장례 준비를 위해서였지만 속으로는 누구나 알고 있었죠. 유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요. 아버지가 남긴 건 3곳의 땅과 상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봐도 첫째 땅과 둘째 땅이 셋째 땅보다 서너 되는 가치가 높았습니다. 유언장이 낭독되던 날, 큰형이 큰 첫째 땅과 읍내 상가를 가져갔고, 둘째 형이 둘째 땅인 지방 소도시 인근 상가, 부지와 오피스텔 2채, 그리고 셋째 땅인 뒷산 아래 밭대기와 창고 옆 작은 땅, 그것이 제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형들은 재산 목록에 이미 눈빛부터 바빠 보였습니다. 첫째 도식형은 목에 힘을 준 채 앉아 있었고, 둘째 도진형은 종이를 넘기며 숫자부터 계산했습니다. 그 순간 형들 얼굴엔 안도와 우쭐함이 동시에 스쳤고, 사실 누가 봐도 제 몫이 가장 작았습니다. 상가도 아니고, 월세가 나오는 건물도 아니고, 개발 소문도 없던 외진밭 2필지, 마을 사람들조차 막내는 너무 적게 받은 것 아니냐? 수군거렸고, 형들은 그날 어머니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참 막내한테 너무 적게 주셨네. 뭐 어쩔 수 없지, 아버지 뜻이니까. 그 말투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둘째 형은 유언장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그 땅 그냥 팔아버려. 어차피 거기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괜히 그렇게 하셨을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방 문 앞에 한참 서 계시다가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도윤아, 서운하지? 근데 엄마 아빠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어. 그 땅 잘 갖고 있어. 절대로 팔지 마. 네, 아버지가 정하신 거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표정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제일 마음 쓴 건 너였다. 저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저를 위로하려는 말씀이라 생각했습니다. 형들은 재산을 손에 쥔 뒤 바로 달라졌습니다. 아니,
사실 달라진 게 아니라 가려져 있던 게 드러났다는 표현이 맞겠죠. 도식형은 땅과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더 일으켜 사업을 확장시키고, 도진형은 증권사, 인맥을 동원해서 지금이 기회라며 아는 사람 돈까지 끌어다가 투자를 벌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다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형과 형수들은 시계와 차, 옷차림까지 달라졌습니다. 형들은 명절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경쟁하듯 보였습니다. 반면 저는 여전히 그대로 낡은 1톤 트럭을 몰고 거래처를 다녔고, 아침엔 농자재를 실어 나르고, 오후엔 굴삭기 작은 장비를 빌려주며 살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집 근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서 매일 일 끝나면 아내 수아와 어머니 집에 들러 반찬통을 채우고, 전구를 갈고 장판 들뜬 곳을 눌러붙였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는 아내 수아에게 항상 고마울 따름이었죠. 그러던 어느 명절날, 형들은 그걸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막내야, 그렇게 살아서 언제 사람답게 사냐? 도윤아, 넌 너무 생각이 없어. 그 땅 당장 처분해서 장사라도 키워. 저는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충분해요. 충분하다는 말이 형들에겐 가장 답답한 모양이었습니다. 막내, 내가 그렇게 욕심이 없으니 아버지가 그렇게 작은 거 주신 거야? 임마!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솔직히 서운했습니다. 아버지 병간호를 함께하지 않은 것도, 어머니를 향한 위선도, 그 땅을 팔라며 깎아내리던 말들도, 그래도 저는 그 밭대기 하나를 묵묵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절대 팔지 마. 그들은 늘 더 큰 것, 더 빠른 것, 더 많은 것을 원했지만, 저는 어머니가 혼자 드시는 저녁상이 비어 보이지 않게 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어느 겨울, 어머니가 크게 몸살을 앓으셨습니다. 열이 내리지 않아 제가 며칠을 집에 붙어 있었는데, 형들은 전화했더니 하는 말, 병원비 필요하면 말해. 지금 좀 바빠서 막내가 수고 좀 해라. 그 한마디가 그렇게 서늘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준다는 말보다 내일 내라 가볼게. 한마디가 더 필요한 때가 있잖아요. 어머니는 그래도 형들 편을 들었습니다. 그네도 사정이 있겠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또 다칠까 봐서요. 시간은 흘렀고 형들의 발걸음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추석,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도식형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 정리하셔야죠. 혼자 사시기도 힘들고. 도진형이 얼른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시골집 유지비도 많이 들어요. 차라리 요양형 아파트 같은 데 알아보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형들, 어머니 모시겠다는 말은 왜 안 해요? 식탁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식형이 코웃음 쳤습니다. 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우리도 다 사정이 있어. 저도 참던 말을 꺼냈습니다. 사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가족이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잖아요. 어머니 집 팔아서 그 돈 쓰려고 요양형 아파트에 가시기를 바랄 수 있냐고요? 도진형이 불쾌한 얼굴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는 어머니 옆에서 점수 따니까 좋겠다. 그날 이후 형들은 저를 노골적으로 경계하기 시작했고, 형들은 어머니를 모시지는 않으면서 어머니 도장과
제 땅 문서엔 이상할 만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장님이 밭에 찾아오셨습니다. 도윤아, 너 오늘 저녁에 시간 있냐? 왜 그러세요, 이장님?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묻자. 너 그 뒷산 아래밭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님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쉽게 움직이지 마라. 아직 확정은 아닌데. 군청 쪽에서 길이 하나 크게 난다는 말이 있으니 밟지 말고 잘 가지고 있어, 알았지?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제야 형들이 왜 그 땅을 자꾸 넘기라 했는지 퍼즐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시세가 오를 것도 없는 땅을 왜 그렇게 노리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형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일대에 무슨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곧 알게 됐습니다. 형들은 이미 자기 몫의 재산을 불리겠다고 너무 무리하게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척했지만 안쪽에선 벽이 갈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왠지 말해봐야 듣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사람은 무너질 때까지 자기 발밑이 흔들리는 걸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야기 처음에 말씀드린 바로 그날, 그 비 오는 밤, 형들은 어머니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손엔 양도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재개발 설명회 공지가 나가자 가장 먼저 달려온 것도 효심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남은 부분만 정리하면 돼요. 막내는 어차피 키울 그릇이 안 돼. 우리가 맡아야 돈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자. 어머니 마음 다칠까 참자. 그렇게 눌러온 게 그날 처음으로 한계에 닿았습니다. 저는 형들 앞에 서서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형들, 오늘 이후로 어머니 앞에서 돈 얘기 꺼내지 마세요. 도싱 형이 저를 밀치듯 다가왔습니다. 내가 감히 누구한테 운 게야? 훈계 아니에요. 부탁도 아니고요.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팔을 붙으셨습니다. 도윤아, 참아라.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남긴 걸 키운 게 아니라 가족 마음부터 깎아먹었어요. 그 말에 둘째 형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좋다, 그럼 어디 끝까지 가보자. 그렇게 돌아선 형들은 정말 끝까지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제가 욕심 때문에 형제를 외면했다는 식으로 말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거래처 하나에는 제가 곧 큰 돈을 만질 사람이라며 이상한 소문까지 냈습니다. 제가 흔들리길 바랐던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럴수록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새벽에 나가고 밤에 돌아오고 어머니 약 챙기고 장부 정리하고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방식은 결국 자기 하루를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일이라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이장님도 제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괜히 흔들리지 마. 급한 사람은 실수하고 묵직한 사람은 결국 남는 거야. 그 말이 참 이상하게 힘이 됐습니다. 몇 달 뒤 설명회가 열렸고
동산리 3구역 정비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작은 땅은 도로와 생활권 중심에 걸쳐 있었습니다. 형들이 쓸모없다고 비웃던 그 땅, 오히려 가장 가치 있게 바뀐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제가 운이 좋았다고요. 하지만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그 큰 땅을 무리하게 이용해서 흔들릴 때 제가 지킨 그 쓸모없는 밭은 신도시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나온 현금이 상상 이상이었고 대토다이투로 받은 역세권 상업 부지의 가치는 자고 일어나면 대속 불어났습니다. 낡은 트럭을 몰던 제가 이제는 형들이 꿈도 못 꿀 억만장자의 주인이 된 겁니다. 제가 받은 그 작은 땅의 가치는 형들이 받은 땅보다 훨씬 크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저를 붙잡고 축하한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기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든 감정은 아버지가 알고 계셨던 거구나. 아버지는 땅을 보는 눈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 땅이 언젠가 개발될 것을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형들에게는 당장 팔기 쉬운 땅을 주셨고 개개는 기다려야 하는 땅을 남기신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절대 팔지 마.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도 그제야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어머니가 추운 겨울에 보일러 아낀다며 이불을 하나 더 덮지 않아도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어머니는 제 손을 한참 잡고 계시다가 겨우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아, 내 아버지가 왜 그 땅을 너한테 줬는지 이제 알겠지? 어머니, 눈가가 젖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그러셨어. 내 형들은 눈앞의 것만 볼 줄 알고 도윤이 너는 기다릴 줄 안다고. 그 땅은 기다리는 사람 것이라고. 그렇게 지킬 줄 아는 사람인 너한테 맡기신 거야. 그 한마디를 듣는데 그동안 제가 받은 서운함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정말 무너진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도식형은 무리하게 늘린 상가가 비면서 버티지 못했고 도진형은 믿고 들어간 투자처가 줄줄이 막히면서 손 쓸 틈이 없어졌습니다. 좋을 때는 서로 형님 아우 하던 사람들이 상황이 바뀌자 자작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집도 차도 체면도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몇 년 전 비 오던 그날처럼 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문을 열자 형 둘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못 알아볼 만큼 초췌했습니다. 도식 형 어깨는 잔뜩 처져 있었고 도진 형은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둘째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체면도, 후회도, 민망함도. 저는 비켜서며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밖에 춥잖아요. 형들은 예상 못했다는 듯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안방에서 나오시더니 두 형을 보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냥 밥상부터 차리셨습니다. 상처를 안고도 밥부터 챙기는 사람, 그게 어머니였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형들은 거의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첫째 형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형에게서 듣기 가장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둘째 형도 따라 말했습니다. 우리 너무 멀리 갔다. 어머니는 오래 숨을 고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왔으면 됐다. 저는 두 형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함, 조금은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형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아주 없었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많이 서운했고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앉은 두 사람은 예전에 저를 깔보던 형들이 아니라 길을 잃고 돌아온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문득 어릴 적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함께 뛰어놀던 논두렁, 아버지가 세 형제를 데리고 낚시 가던 저수지,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냄새, 비 오는 날이면 세 형제가 좁은 방에 모여 누워 누가 제일 먼저 자나 장난치던 때 말이죠. 그때는 다 같은 아들이었고 같은 형제였습니다. 저는 국을 한 그릇 떠서 형들 앞에 놓았습니다. 형들, 따뜻할 때 드세요. 도식형 눈가가 벌개졌습니다. 나는 좋은 형이 아니었는데 너는 항상 그렇게 우리를 따뜻하게 대하냐? 미안하게. 저는 잠시 형 얼굴을 보고 대답했습니다. 형이니까요. 그 말에 어머니가 결국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방 안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크게 울지 않았지만 그날의 침묵은 오래된 마음을 조금씩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재개발 보상과 정리 자금을 무리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먼저 어머니 집을 편하게 고쳤고 작지만 안정적인 창고와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남은 돈은 무작정 키우려 하지 않고 제가 아는 일 안에서만 천천히 굴렸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장 큰돈 들이는 건 아니에요. 대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같이 방법은 찾아봐요. 도식형은 건설 경험이 있었기에 제 인테리어 업체 현장 관리 쪽 일을, 도진형은 증권 분석 경력을 살려서 제 사업 자금 운용 관련 조언과 거래처 정리, 납품 보조를 맡았습니다. 속도는 느렸지만 형들은 처음으로 벌기 전에 지키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예전의 형제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세 아들을 번갈아 보시며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한 손 같구나. 아버지가 참 좋아하시겠다. 세 형제가 다시 함께 있으니까 아버지가 제게 남겨준 건 그 작은 땅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다는 거요. 형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제가 손을 내민 게 아닙니다.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빠르게 쌓은 것은 흔들릴 수 있어도 사람을 지킨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놓지 말아야 할 사람이 떠오르셨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